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 이상엽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회의 사분과 저출생 초고령사회 대응과 돌봄 통합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통합돌봄 현장에서는 통합돌봄이 아직까지 쓰이고 있는데 실제 이제 공식적인 용어는 돌봄 통합입니다. 돌봄 통합 지원법이 이제 제정이 돼서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이 돌봄 통합이 진행되기 때문에 돌봄 통합이라고 용어를 통일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위기가 이제 하나는 초저출생이고 하나는 이제 초고령화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도 하나는 돌봄 통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는 독거노인의 사유적 고립 문제를 두 가지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독거노인이 보면은 이제 가장 오른쪽에서부터 어디서 시작되냐면 사유적 고립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유적 고립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자식이나 주변에서 해결이 안 되면은 고립화가 되고, 그다음에 모든 행정기관이나 접근이나 모든 것이 차단됐을 때 결국에 이제 고독사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거노인의 문제를 사회적 고립 차원에서 오늘 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지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장은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님이 먼저 돌봄 통합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장은일 원장님은 행정학 박사이고 전에 이제 전남에서 지방 의원도 하셨고 다양한 활동을 지금 또 하고 계시고, 서울 마포구에서 이 돌봄 현장을 직접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면서 또 사실상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실천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이제 평소에 부르는 이제 바퍼 목사님처럼 온몸으로 노인들이나 은둔형 외톨이나 그런 사람들을 케어해 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또 국회에서 이 돌봄 통합 정책을 입안을 할 때 아주 직접 관여를 하셨고, 그래서 이론과 이쪽 현장 실무를 다 두루두루 겪으신 분입니다. 우리 장은일 원장님 소개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장은일입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자료에 많이 있는 것은 자료 참고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전체적으로 초저출생과 초고령사회, 그리고 돌봄 통합 지원법 시행과 문제점, 또 지방자치단체 역할 사례인데, 주로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저출생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 0.7명, 또 그리고 초고령사회 20%가 넘어가는 초고령사회, 우리 사회 속에서 특히 돌봄이 생애 주기별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장애인, 또 노인 돌봄까지 생애 주기 전체적으로 돌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들이, 지금까지 모든 정책들이 70년대, 80년대 법안들 중심이기 때문에 룬사법안처럼 새롭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꿔지지 않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할 돌봄 통합 지원법에 관련된 이 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역사성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세계 고령화 속도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지금 17년 걸렸죠. 그러니까 저출생 고령사회 중에서 초고령화로 진행되는 기간이 스웨덴이 42년인데 우리나라 8년 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초스피드로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노인에 대한 것들도 65세 이상으로 보지 않고 75세 이상으로 후기 노인 인구로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우리 노인들 종합 실태 속에서 집에서 살고 싶다, 그리고 죽음을 임종을 제가 서비스 받고 싶다라고 하는 통계가 이제 56.5%라고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말하는 ARP가 되겠죠. 그래서 돌봄 통합 수요가 계속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거 쭉 보시고요. 그러나 이 서비스가 우리가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관점들이 새롭게 전략적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이 개념, 한국인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조명을 해야 되는 그런 관점인데, 보건 의료 치료, 그리고 장기 요양의 돌봄, 그다음에 자립생활, 주거 문제까지, 그리고 이제는 주민들 중심으로 지자체 중심으로의 돌봄이 진행되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돌봄 통합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중앙정부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돌봄 통합 시행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 여러분 데이터에 보시면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노인 빈곤 문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돌봄 통합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급증하는 노인 인구 문제에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집과 지역에서 살도록 정책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고립과 자살과 고독사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그 총체적인 관계망에 대한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돌봄 관련 총 지출을 보면 2023년도의 통계를 보게 되면 약 한 23조 원인데요. 그 중에 거의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든지 요양병원 중심으로 전 예산들이 장기 요양에 지금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재정의 문제도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또 여가부라든지 모든 정책들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비효율성들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이 돌봄 통합 그 개념 속에서 이 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중에 하나를 우리가 좀 더 종합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돌봄 통합에 관련된 이 법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분절된 정책들에 대한 것이, 그리고 너무 많이 이제 그 중복되어 있는 정책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이 정책들이 일반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법, 이런 법안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수요하는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돌봄 통합 정책이 이제는 조금 더 수요자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에 출발을 했는데, 결국 이 법도 마찬가지로 벌써 개정의 이야기가 나올, 시행도 하기 전인데 개정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공급자 중심으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문제가 크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전체 시범 사업이 12개 시범 사업이고 나머지는 이제 기술 예산에 관련된 것인데 전혀 예산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229개의 시군구가 있기 때문에 평균 한 9억 정도 예산을 생각한다면 거의 2,100억,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국 시군구 읍면동 쪽에 간호사가 한 명씩 배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간호사 배치되어 있는 게 한 1,500명 정도는 아직 배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호사 포함을 해서 한 2,600억 정도가 예산인데 정부 예산이 지금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고 여러 가지 지금 난제에 와 있는데, 이게 이제 시행이 내년 3월 27일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법안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깊숙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 돌봄 통합 지원법 주요 내용에 보면 목적정의 쭉 이렇게 보시면은 그 내용들은 잘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통합 돌봄 서비스 분야가 제 15조에서 19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돌봄 보장에 대한 이
이 제정이 될 때까지 사실은 이 법은 중간 과정으로 볼 수 있겠죠. 완성된 법안이 아니라 이 법으로 출발해서 전 국민 돌봄 보장법까지 가는 단계 절차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 대상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노인과 장애인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완성된 법이 진행될 수 있으려면 영유아, 아동,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 또 노인까지 총괄되는 생애주기 전체적인 대상으로 가야 이 법이 온전한 법이 될 수 있는데 현행법으로 봤었을 때 장애인과 노인으로 이렇게 노세 이렇게 축소되어 있는 것 때문에 이 법이 상당히 한계에 와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법이 지금 시범 진행되고 있는 법 중에 문제가 전달 체계 모델에서 통합지원법 제2조의 정의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통합지원법 11조의 퇴원 자의 연계 관련된 시스템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역할에도 이 통합지원법이 이걸 근거로 가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도 문제가 있고 지자체 평가 부분도 문제가 있는데 저는 오늘 여기서 이제 종합된 그 문제를 한번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나눠보고 싶은 게 이제 어느 분야냐면 여러분 데이터와 자료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건 참고하시고요. 집중적으로 논의를 좀 이 분야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역할 중에서 제3장에 보면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발굴하게 되고 판정하고 또 4장에서는 광역과 기초 이렇게 쭉 재분석을 했는데 지금 무엇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냐면 지금 이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기초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현행법에는 이 종합 판정에 대한 이 문제에 있어서 전문 기관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건보라든지 또 평가원 이런 그 시스템에다가 맡겨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돌봄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분야가 필요한 현상을 알 수 있기가 쉽지가 않지요. 건보가 나오고 있는 그 평가 시스템을 근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는 현장감이 떨어진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사전조사라고 하는 게 보면은요, 여러분들 돌봄 관련된 사전조사지가 8항목인데 통합 밤정 조사표라는 게 있어요. 이게 95가지 항목이에요, 이 통계가.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통계를 전담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은 읍면동과 시군구에 있는 전담 조직이 있어서 함께 돌봄 대상자를 분석하지 않고는 판정 항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건보라든지 이 통합 판정 조사표를 진행하고 있는 이 젊은 기관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도 그러니까 무슨 항목을 가지고 어떻게 돌봄 대상자를 선정할 것인가가 돼야 되는데 현행법 속에서 이 전문 기관에다가 위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자체장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보라든지 이 평가 전문 기관이 정해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시행했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분명히 이 법에 개정돼야 될 그런 법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여기에 근거했을 때 돌봄 관련 전달 조직과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들이 아직도 중앙정부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정책의 한계가 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 간호직 배치 문제들도 급히 정리가 돼야 될 문제다. 이거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전담조직 기본 모형은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쭉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통합 지원에 대해서 여기 여러분들 이 자료에 보시면은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이 있죠. 그러니까 통합한정조사를 전문기관 제25조에 근거해서 건보공단에서는 노인의 돌봄을 건보공단이 하게 돼 있고 연금공단에서 장애인을 종합조사하게 돼 있는데 자, 이런 시스템을 두고 제12조, 13조에 근거했을 때 시군구가 종합 판정을 하기도 개인별 지원 계획을 이렇게 두 기관이 시군구 전담 조직과 건보와 연금이 돼 있다고 하는데 시군구는 아직 충분히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전담 조직도 없기 때문에 초기에 건보와 연금공단에 의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면 그 데이터의 근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시군구는 기형적인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시범 단계에서 시군구 전담 조직 속에 집어넣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 정책을 한다라고 본다면 지자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의 이 데이터는 사실은 노인과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데이터지 실제 돌봄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재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저는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데이터는 참고하시고요. 방문 의료도 마찬가지로 의료 구축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고, 자 통합 돌봄 사례를 좀 참고하시면 독일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디아코니아 시스템을 통해서 자원봉사 수 70만 1조 5천억에 해당되는 이 예산을 가지고 민간 영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연결돼서 독일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민간 협력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여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볼 수 있고요. 자, 일본에 대한 것이 우리가 마치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여러분 자료에 없습니다만은 미국의 이 페이스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통합 돌봄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미국의 1970년도 샌프란시스코 비영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온락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페이스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는 55세 이상이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적용 대상자고 주정부로부터 요양 필요성을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30개 주가 이 문제를 PACE라고 하는 통합 모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고, 저는 이 연구하면서 같이 굉장히 감동적인 것은 주택 개조까지도 포함시키고 이 팀 속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이 팀을 가지고 미국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참고하고요. 오늘 일본의 이 지역 포괄 케어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핵심 서비스가 되어 있는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케어 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도 우리가 한번 통합 돌봄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참고로 보시고, 또 유럽에서 진행하고 있는 또 미국의 그린하우스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이 시간에 조금 제안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 지자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읍면동과 마을 공동체, 시군구 단위로 조합을 만들어서 이 통합 돌봄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이 관악구 같은 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관악구는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돼서 먼저 통합 돌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 제일 먼저 이 돌봄에 관련된 전문 민간 기관이 가고 필요할 때 의료 사회 협동조합이 참여하게 되고 그곳에서 돌봄 정도에 따라서 상급 병원으로 연결하는 시스템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 협력 원칙과 일상 돌봄 인프라도 같이 보시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같이 공유해야 될 것이, 이제는 우리가 돌봄의 사회학, 돌봄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돌봄 문제가 가족 내의 돌봄 구조가 재편돼야 된다. 여성들에게 돌봄 독박이 돼 있어, 우리나라는. 그래서 동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가부장적 사회 구조가 재편되지 않고는 이 돌봄 문제를 여성 돌봄 독박으로 가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또 성인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적 고용을 위한 공공고용을 통해서 돌봄 노동자의 양적 확대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돌봄 사회화에 관련돼서 우리가 서비스, 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돌봄을 받아야 될 분들이 자기 결정권, 자기 선택권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 돌봄에 대한 이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새롭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돌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인격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돌봄은 약자를 위한 돌봄의 관점이 아니라 돌봄에 대한 문제는 인격권이다. 인디그니티라고 하는 인격권의 관점으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시가 약자의 동행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이 굉장히 잘못된 이 스티그메이션, 낙인 효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약자만이 돌봄 받게 된다면 나머지 강자는 돌봄을 받지 않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돌봄의 문제는 보편적인 복지 속에서 모두 다가 인격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전 국민의 돌봄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도의 차이뿐이지 모두 다가 돌봄을 받아야 된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돌봄의 인격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과정에 마포구 대흥동의 통합돌봄센터는 저희들이 엘드림 노인대학을 통하고 마을교육, 또 무료 급식, 건강과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마을 축제까지도, 그리고 NGO가 월드뷰티 NGO 해돋는 마을을 통해서 또 의료 시스템 조합과 같이 통합적인 돌봄, 그리고 우리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의 정책적인 재원과 같이 이를 통해서 대흥동과 서울시 마포구와 서울시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하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돌봄통합지원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대상자가 포괄성 있게 아동, 중장년, 청년, 정신장애인까지도 다 고립운둔 대상자까지도 포함을 하는 정책이 바꿔줘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조사하고 판정하는 것. 누구 돌봄의 대상자 판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거든요. 어떤 판정을 해서 이 돌봄이 중복되지 않고 돌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판정부터 잘 진행돼야 되는데, 이 여기에 대해서 이 전문 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넘기지 않도록 지자체장이 소신껏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지역 중심 통합 돌봄이 돼야 이 법 취지에 맞는다. 그래서 지자체가 이걸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 지자체가 주도해야 하는 이 욕구, 돌봄 통합 욕구상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이런 재단 전문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해요. 저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이번 정책학회에서 집중적으로 보고 점검해야 될 것이, 지금 이 지자체가 성공 여부는 이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항목도 확실하게, 은밀하게, 오픈하지 않고 이 건강공단의 이 욕심을 가지고 이 정책을 지자체가 공유되고 있지 않아요. 지자체가 공유될 수 있는 모델 코스, 도시형, 도농, 복합형, 농촌형, 어촌형, 이 형이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판정해내는 이 시스템을 절대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단독으로 수행하지 않도록 지자체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전담 조직과 예산을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 저는 이것을 꼭 강조시키며, 이번에 한국정책학회가 이번에 꼭 이 학예 시스템의 정책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은,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얹혀가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방 소멸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초저출생 초고령화 정책을 얼마나 지자체가 성공적으로 책임적으로 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책학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돌봄 통합 정책이 이루어져서 우리 돌봄 받아야 할 대상들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에서 그 내 집에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이 문제를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 한국 정책학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 돌봄 통합 지원법이 딱 생기면은 이게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뜨잖아요. 그러면은 인문사회 쪽에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많은데 항상 놓쳐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해당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뭐 정책 입장에서만 하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세부적인 파트를 같이 학제적으로 연구해서 들어가야 하는 타임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돌봄 통합이 진행이 될 경우에 그러면 결국 이제 모든 것이 노화에서 생기는 건데 노화라는 게 34, 60, 78 그 나이 때 건강이 폭포수처럼 떨어져 버립니다. 폭포수처럼 그냥 절벽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 입원한 사람, 일주일 입원한 사람, 일주일 입원을 했다. 그러면 수명에 결정타를 입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왜 34, 60, 78이냐면은 자세히 들어가면 근육과 외로움이 들어가거든요. 근육이 소실되는 순간부터 이제 나중에 이제 70대가 넘어서게 되면은 자빠져요. 우리가 노인들의 그 사망의 두 번째 요인이 낙상이거든요. 낙상. 자빠져 죽어요.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그거 자빠져서 만일에 휠체어를 탔다. 그러면 한 달에 585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제 근육 투자를 해야 돼요. 근육 투자를. 그래서 저도 요새 막 그 특히 이제 하체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서 안 넘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뭐 해야 하냐면 이제 그 우리가 고관절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앞에를 걷는 쪽에 고관절이 작동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안 자빠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옆으로 안 자빠지게. 우리 기둥으로 쭉 척추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옆으로 안 자빠지도록 하는데 작동하는 게 고관절인데 운동을 안 하니까 근육 훈련을 안 하니까 그 뼈를 옆에 있는 그 근육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 이제 헐거워지고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서 다 자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하려면은 결국은 그동안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되게 간호학에서 해서 했거든 주로. 그리고 이제 제 아는 교수가 구강 차원에서 치생 쪽에서 하나 이제 천안에서 그 센터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건 다 보건에서 하는 거구나, 보건학에서. 그런데 이 돌봄 통합이 왔을 때는 사회과학도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야별로 또 접근을 해야 돼요. 일례로 지금 그 남자보다 여자가 한 6년 더 살거든요. 더 오래 삽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좀 관례상 그 남자가 한 3살 내지 4살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최소한 9년은 혼자 살아야 돼. 9년을. 그러면 9년을 혼자 살 때 언제 이제 그야말로 건강이 그냥 급속도로 폭락을 하냐면은 남편이 죽었을 때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자녀들을 할 때 막 그 직장 다니고 옛날에는 그러진 않아서 애들 키우고 그냥 남편하고 그 가족에서 모든 걸 그 일을 했거든요. 오로지 그냥 그 남편과 그 자식 교육 그 안에서만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모든 사회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완전히 이게 어쩔 줄 몰라요. 특히 이제 시골에서 사회적인 관계가 좀 부족한 사람들은 특히 ISTJ형 같은 경우는 어쩔 줄을 모르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건강이 그냥 급락을 해버립니다.
평균 한 4, 5년이 그냥 그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런 것도 이제 돌봄 통해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있는 어떤 할머니가 지금 남편이 죽었다. 자식들은 다 서울에 있고 누가 돌볼 사람이 없다. 제대로만 잡아줘도 5, 6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소득이 높은 사람은 왜 그걸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해줘야지 하고 또 개입도 좀 어려워요. 뭐 그런 것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그 고독감을 어떻게 하면 외로움을 통제를 해주고 외로움을 저감을 시킬 거냐. 그것도 별도로 또 연구를 해야 돼요. 간호학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근육 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사회과학도 필요하고 그래서 모든 그 이제 주체들이 돌봄 통합으로 전부 다 붙어서 대안을 좀 제시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가 있다면 청년형 은둔형은 주로 이제 뭐 취업이 잘 안 되고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나이 들어서 생기는 은둔형 외톨이하고 또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은둔형 노인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케어를 해야 할 건지 뭐 그것도 우리가 또 별도로 또 연구를 또 다 그러니까 전부 다 파트별로 연구를 지금 해 나가야 하는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그 이제 또 여러분들 토론하면서 그런 쟁점을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바로 또 시간이 없어 두 번째 주제는 그 이정은 교수님이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예측 모형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정은 교수님은 원래 이제 교육학 박사를 받았고 또 간호학 박사를 또 받았어요. 그냥 뭐 얼마 똑똑하니 박사를 2개씩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런 파트 이런 약간 사회과학도 접목한 쪽도 연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외부에서 과제도 이런 그 독거노인의 그 주택 커뮤니티 그런 문제 그런 문제도 연구를 하고 있어서 우리 이정은 교수님이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예측 모형을 노인 실태 조사 2023년도 그 자료 그걸 가지고 그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정은 교수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은입니다. 네, 방금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제가 워낙에는 석사까지는 사회복지를 전공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이제 교육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 박사학위는 교육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소속이 되어 있는 게 간호학과라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 간호학 박사는 아니고 보건학 박사를 이제 하나 더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어떻게 살다 보니 사회복지, 교육학, 그다음에 보건학 이런 3가지 학문을 두루두루 제가 거쳐오면서 좀 다양한 관점들을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2023년도에 발표된 노인 실태조사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독거노인은 과연 사회적 고립에 어떠한 요인들이 지금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다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노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도 독거노인의 비율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2024년 작년의 경우에 독거노인 비율이 전체 노인의 22%를 초과하는 이러한 수준으로 독거노인 비율 자체가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들은 전반적으로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가 하는 사회적인 관계의 수준이 OECD 국가 중에 꼴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끈끈한 공동체,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사실은 이미 사라진 한국 사회가 아닌가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하는 데이터가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망이 축소되어서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관계망을 넘어서 결국은 이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자원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관계망의 부족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회적인 고립이 심화되어지면서 그 결과 정신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선행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들의 사회적인 고립은 농촌과 도시 지역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라는 선행 연구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도시 지역의 독거 노인들은 물리적으로는 다양한 서비스, 기관들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 접근성이 굉장히 높지만 그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관계망이 단절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농촌 지역 노인들은 물리적인 인프라 그리고 교통 문제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인 관계망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현상들 때문에 도시든 농촌이든 계속 고립이 지금 심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선행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고립이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심리적으로는 우울과 외로움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이 신체적인 건강 저하 그리고 삶의 질이라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지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이라는 문제, 고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단순한 주관적인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인지 기능, 그래서 지금 우리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치매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인지 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수면 장애나 만성 질환 악화 같은 신체적인 부분으로 역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러한 언급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고립이 가져오는 심각한 부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선행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2023년 설전 제너럴 권고문에서 이 사회적 연결의 문제가 흡연이나 비만과 같은 굉장히 이 국가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만 하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다라는, 특히 공중보건에서의 건강 문제다라는 이러한 발표가 있었고요. WHO 역시 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전 세계적인 보건 위협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사회적 연결 위원회를 발족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문제에 대응해서 건강과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안들을 마련할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은 이 독거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 특히나 이것을 좀 다각적인 방향으로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인 요인, 이러한 큰 틀로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조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렇게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을 텐데요. 왼쪽에 있는 첫 번째가 physical function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체 기능이 독립 변수로서 시작이 되어서 사회적인 활동, 그리고 그다음에 심리적인 디스트레스, 심리적인 부적응 문제이겠죠. 이러한 것들이 다각적으로 작동하면서 사회적인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모형을 설정을 하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러한 각각의 변수들이 어떻게 사회적인 고립에 영향을 미치고 또 혹시나 매개 변수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연구 문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노인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을 했는데요. 이 노인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법정조사로 매 3년마다 노인의 삶의 질의 향상과 노인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발표되는 전국 데이터입니다. 특히나 이번 2023년도 데이터는 대한민국이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직전의 마지막 노인 실태조사다, 이렇게 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렇게 의의를 두고 있는 중요한 데이터이고요. 그래서 현재 한국의 고령사회의 현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자료라고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일반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로서 3단계 층화, 그래서 각각의 지역적 특성들을 다 고루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표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저는 이 데이터는 전국에 있는 모든 노인들 만 78명의 노인을 표본 조사로 해서 수립된 데이터인데, 이 중에 노인 독신 가구만을
그래서 독거노인 가구만을 추출을 해서 총 3,306명이었고요. 이 중에 이제 결측치로 인해서 구조방정식을 돌리기 어려운 데이터를 제거한 3,281명의 데이터를 본 자료의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은 일반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들은 이 노인 실태 조사가 측정한 그 자료 도구들, 측정 도구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였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 노인 실태 조사에서는 사회적 고립이나 외로움 관련 측정 도구들이 아직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심을 이제 조명을 받고 있는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없어서 관계 고립 그리고 조력 자원의 부족이라는 두 가지를 조합하여서 사회적인 고립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체 기능은 이렇게 그 계단을 10단계 혼자서 계단을 오를 수 있는가, 300m 이상을 혼자서 이동할 수 있는가라는 이러한 두 가지 요소들로 묶었고요. 사회활동은 친목단체 그리고 교육 여가시설 이용 이러한 것들로 변수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심리 상태로서는 우울과 삶의 불만족도를 구성 요소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조방정식의 측정 방법에 따라서 2단계 검증 방법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살펴본 결과 기본적으로 이 설정한 모든 변수들이 외도와 첨도에서 모두가 다 적절한 정규 분포를 가정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변수들이 모두 상관관계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주 높은 상관성은 보이지 않아서 구조방정식에 적합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설정한 변수들이 과연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어떠한 노인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이런 집단 간 차이를 비교를 하였을 때에 지금 성별에 따라서는 그 전체적으로 지금 우울과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그래서 psychological distress 즉 심리적인 부정과 관련된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것들에서는 유의한 남녀 차이가 나타난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지금 이 노인 실태 조사가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게끔 해서 도시 지역과 그다음에 그 농촌 지역의 노인들을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역시나 대부분의 데이터들에서 지역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학력의 노인과 그다음에 저학력의 노인 사이에는 지금 설정했던 다양한 변수들 사이에서 노인 간의 학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것들을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들은 결국은 우리가 이 구조 모형에 들어가기 전에 결국은 노인들이 성별, 그다음에 학력 그리고 지역 거주 지역에 따라서 뭔가 다른 삶의 태도들, 삶의 양상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구조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를 하였고요. 이 변수들을 사실은 이론적인 틀에 맞추어서 사회적 고립하면은 선행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을 측정하기 위한 어떤 그 이론적인 틀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그 앞서서 이 노인 실태 조사가 잘 수합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확인적인 이 그 요인 분석을 통해서 모형이 좋은 그러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변수들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조 모형으로 실제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모형으로 모형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모두가 수용 가능한 그러한 구조 모형으로서의 허용 기준에 부합하였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결과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앞서에서 나왔던 이러한 그 모든 경로들이 다 유의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맨 위쪽에 상단에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라는 변수가 매개 변수의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고립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이 심리적인 부적응 역시 그런 매개 변수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맨 왼편에 있는 독립 변수인 신체적인 기능이 이 나머지 모두 종속 변수인 사회적 고립과 그다음에 사회적 활동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에까지 이 신체적인 요인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이 구조 모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체 기능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정적인 심리 상태로 가서 사회적인 고립으로 가는 경로, 신체 기능이 사회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인 고립으로 가는 경로, 그리고 신체 기능이 사회 활동을 통해서 부정적인 심리 상태로 해서 사회적인 고립으로 가는 이 모든 경로들이 전부 다 유의한 그러한 매개 효과로서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 그리고 총 효과를 산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을 해보자면 결국 현재 지금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인 고립 그리고 외로움의 문제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표준화된 측정 도구가 부족하다라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러한 측정 도구를 우리가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과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 데이터는 2023년 횡단 데이터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종단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임상적으로는 결국은 의료라는 어떤 시스템들을 통해서 신체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 그다음에 심리적인 요인들을 두루두루 증진할 수 있는 그러한 임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이러한 임상적인 접근들이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사회적인 공간들 이러한 시스템들을 우리가 이 전체적인 통합적인 앞서서 말씀하셨던 사회의 통합 돌봄과 같은 그러한 어떤 시설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고위험군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기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독거노인의 다양한 이러한 인구 배경학적인 특성들에 맞추어서 보다 상세하고 맞춤형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들을 정책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정책적 대안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훈 교수님이 그 구조방정식 모델을 가지고 분석을 잘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저 연구를 더 하실 때 이제 신체 기능이 우울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신체 기능 중에서도 이게 병에 따라서 직격탄을 받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허리가 뼈가지고 허리를 못 쓰게 될 때가 가장 우울해집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대충 제 말을 이해가 될 거예요. 허리 아프잖아요. 그럼 옆에서 엄살 부리는 줄 알아요. 무진장이 아프거든요, 그거. 근데 내가 너무 아픈데 내가 나 아파하고 너 옆 남편이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없으면 또 얘기할 데도 없어요. 그리고 자식한테 얘기하면 엄마 빨리 그 저 병원 가. 내가 못 가서 가나 뭐 좀 못 가나 그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그러지. 돈 보내준다고 가라고 그래. 절망하는 겁니다. 내가 아파도 누구한테 아프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 이게. 그리고 이게 그 허리 아프면 그냥 은근히 사람을 그냥 아주 힘들어요, 그게. 그리고 저 작동이 안 되면은 벌써 이제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하는 막 모든 것이 막 상상한 나래를 펼치기 시작하고, 그래서 짜증이 나요. 일단은 몸이 작동이 잘 안 되니까. 그랬을 때 이 낙상이나 허리 뺐을 때 그런 것들이 신체 기능상에서 어떤 것들이 우울에다가 많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면은 자식은 나를 돌보지 못하니까 커뮤니티에서 그걸 어떻게 옆에서 빨리 케어를 해줄 건지,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이제 상당히 고민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아까 그 장헌일 원장님이 돌봄과 관련된 그 협동조합이 필요하다.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를 제기를 했는데, 노인들의 특히 지방 소멸 지역 같은데 그 노인들의 그 돌봄들이 보면요, 기능에 따라 비슷합니다. 대개가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사업으로 하기는 너무나 그 수요자가 적어. 그럼 면 단위로 해서 쭉 연결하면은 쭉 그 협동조합 형태, 기능상으로 분리된 협동조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요새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8월 29일 날 지방자치학교에서 그 제가 아젠다를 띄우려는 게 뭐냐면 식품 사막을 좀 띄우려고 그래요.
지방 소멸 지역을 자세히가 농촌 지역 보면요. 예를 들어서 전북 임실이나 순창 같은 데는 한 2만 4천 명이에요. 그럼 주민들이 밀집돼 있는 게 아니라 화전미처럼 이쪽에 하나 있고 저쪽에 하고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살면 독거노인들이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못 먹어요, 이게.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뺀 라면만 먹어요, 라면만. 죽창 라면만 먹어요. 그러니까 영양 상태가 뚝 떨어져 가지고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지금 현재 2만 3천 명 정도 시군이 한 10년 지나면 15,000명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기능이 다 그냥 소멸돼 버려요.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80 넘는 사람들만 다 지방 소멸지에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가게도 없어요. 무슨 생선도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전부 다 이게 사막화돼 버리거든요. 그럼 사막화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사막화되면 사람이 빨리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 임실이다 하면 전주 근교로 전부 다 이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더 그 사막화가 되면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현상이 상당히 심각해질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사회적 기업 차원에서 사회적 그 기업 차원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세븐일레븐이나 GS나 그런 데서 그 물건을 팔잖아요. 먹을 것도 파는데 유통기한이 한 3일 남겨놓으면은 한 60%를 뚝 떨어져요, 가격이. 예. 그런 것들을 유통기한이 지난 걸 공급하면 안 되니까 그걸 모아서 지방 소멸 식품 사막 지역의 그 중간에 거점, 동 단위로 거점에다가 갖다 주면은 거기에서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나눠서 주고 해피 천사들이 한 70대 정도 초반에 그 젊은 할머니들이 나눠준다거나 그래가지고 이 커뮤니티가 쭉 전체가 연결이 돼야 돼요. 나중에 식품 사고 심각해집니다. 그거. 뭐 그런 것들도 이제 한쪽에서 또 연구도 해야 하고 그래서 사회과학 쪽에서 좀 더 많이 좀 연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과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토론자들이 저번에 정해져 있는데 제가 예상보다 플로에서 사람도 하나도 없고 우리만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이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셔서 이 돌봄 통합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다들 걱정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정 토론자를 빨리 끝내고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또 자유로운 또 질의응답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윤성호 교수님부터 하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전북대 윤성호입니다. 두 가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는 제가 최근에 작년에 연말에 출간된 돌봄의 역설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모두가 원하지만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게 돌봄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말하기를 모든 생은 돌봄에서 시작해서 돌봄으로 끝이 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돌봄이 좋은 돌봄이냐, 그것이 이제 과제인데 오늘 발표한 그 내용은 이제 돌봄 통합 지원 제도가 앞으로 이제 시행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인데 우리 장원일 원장님은 지방자치단체가 이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중심 그런 돼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이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돌봄이 누가 돌볼 것인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가 핵심인데 한편으로는 누구나 돌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편성을 확보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돌봄의 대상이 각각의 상태나 욕구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성을 또 가져야 된다는 점에서 이 돌봄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가 이제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돌봄 통합 지원 제도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제 돌봄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쭉 살아오고 또 앞으로 지역에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돌봄 통합 지원 제도의 그런 발상들은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장점이 있고, 한편으로 이제 지역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도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지역마다 의료 서비스나 사회복지 서비스의 인프라,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격차가 크다는 점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농산어촌, 군 지역이나 중소도시들은 광역시나 서울이나 경기 지역의 수도권과 비교하면은 정말 보잘것없는 인프라가 있다는 거죠. 더더구나 이제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지역사회를 지탱하던 공동체들이 다 붕괴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돌봄 통합 지원 제도를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공적, 사적, 공식적인 또 비공식적인 그런 인프라가 매우 위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지역별로 복지 격차가 심하고 앞으로 돌봄의 격차도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시골에서 농산어촌의 그런 인구 소멸 지역에서 늙어가기보다는 서울로 이사를 가서 돌봄 통합을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 간의 그런 돌봄 인프라의 격차를 메꾸는 그런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돌봄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고 심각한 또 지방 소멸을 더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초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이런 이제 돌봄을 지원하는 여러 제도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장기 요양 제도라든가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이제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장애인 고용공단,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 같은 그런 돌봄을 제공하는 공공조직들, 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연계해서 서비스의 중복이나 또는 사각지대를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발표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이제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 건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회적 고립을 좀 예측하고 또 거기에 적절한 대응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방안을 구축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제언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측정 도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체 기능의 경우 일상생활 수행 능력하고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그동안 6차례인가요? 5차례 계속 조사되어 온 항목입니다. 근데 이번에 2023년에 새로 조사된 질문인 혼자서 쉬지 않고 10계단 오르는데 힘이 듭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300m를 이동하는데 힘이 듭니까? 이 두 가지 항목으로 신체적 기능을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조사되어 온 계속 조사되어 온 항목, 물론 2023년에도 조사가 됐는데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범주에서 근거리 외출하기, 두 번째 교통수단 이용하기, 운전까지 포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연구의 사회적 고립을 탐구하는 이 연구의 목적에 더 부합되는 그런 측정 도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제 사회활동 같은 경우도 친목단체 활동하고 교육 여가시설 이용 빈도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초기 노인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이 측정 도구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초기 노인만 있는 게 아니라 중기, 후기 노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는 적절한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종교활동이라든가 자원봉사활동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노인 실태조사에서 조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활동 같은 항목에 어떤 응답을 했는지 조사 결과를 좀 살펴본 뒤에 이 항목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이제 최근에 그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 활발해진 경제활동 참여도 그 사회활동에 포함시켜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발제자도 아주 자세히 토론을 했고 또 우리 또 아주 발표하셨고 토론자도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아직 그 지방 소멸 지역에 초토화되어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느낌이 좀 들어요. 완벽하게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단이 약 2만 3천 명이 그다음에 2만 명 무너진 데는요 완전히 초토화되어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초토화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건축하기나 하는 데서 연구하는 게 뭐 컬렉티브 하우스, 코어 하우징 그런 이제 대안을 만들고서 그 설계도 저도 조금 연구를 했었는데 설계도도 내려오고 그러는데 그거 코어 하우징하고 무슨 뭐 컬렉티브 하우스가 그 유럽에서 나온 거거든요. 컬렉티브 하우스. 그러니까 각자 자기 혼자 자고 그 커뮤니티에는 나와서 같이 뭐 공원도 돌고 그 갖춰진 데 없어요. 서울이나 있지 지방에 없어요. 그리고 막 이래 내가 그 코어 하우징이나 컬렉티브 하우스를 만든다. 엄마 혼자 사니까 누가 반대할 것 같아요? 누가 반대할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엄마가 지금 80에 돈이 있어. 농지연금 같은 것도 좀 해가지고 주택연금도 했어. 누가 반대할까? 자식이 반대해요. 자식은 우리 어머니 많이 살아봤죠. 5년인데 그러면 저거 내 돈이거든. 그때부터는 자식 간에 막 경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치매 걸렸을 때 통장을 어디다 놨을까? 고경쟁을 해요. 그것도 부부간의 가족 단위로 경쟁을 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 기정사실로 하고 아니 엄마가 죽지도 않았는데 이 자식이 그렇게 얼마나 슬픈 현상입니까? 그건 뭐냐? 오래 사니까 다 생기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특히 이제 베이비붐 세대 같은 데는 또 돈도 있고 그러니까 잘 안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노세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노세가 본격적으로 한꺼번에 쏟아졌을 때 국가 재정에 지방 재정에 엄청난 이제 재앙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전 노세를 그 전에 최대한 지연시키는 그런 작업도 그게 이제 이제 앞전자 그 전 노세 단계라고 하는데 그것도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10년 안에 이제 그 2차 베이비붐에서 다 쏟아지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주거 문제, 식품 문제 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그 분야별로 우리가 그 나눠서 국가 위기다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최혜수 교수님. 최혜수 교수님도 원래 사회복지 전공했고 그 뷰티 이게 이제 미용학을 뷰티학이라고 요새 하거든요. 그 파트를 하고 또 그 현장에서 그 노인들 대상으로 하고 또 그 아들이 사회복지를 전공했는데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마포에서 어떤 사람이 고독사를 했다. 그러면 아들이 가서 장갑도 안 끼고 시신을 수습하고 그래요. 아들이 저 대학원까지 이제 다 나온 애가 그거 엄마가 잘 키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예? 그래서 아들 잘 키운 거 저 홍보도 하면서 한마디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신한대 최애수입니다. 두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에이징이란 키워드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여기 참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를 들기 싫어서 계속 안티에이징이라는 얘기를 한참 했었는데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에이징을 막을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은 뭐 이제 영노화 뭐 또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저속노화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전에 사실 우리 노인대학 운영하고 있는데요. 평균 연령 80세 되시는 어르신들을 하고 오늘은 이제 플라워 테라피, 그러니까 원예 치료 같이 꽃을 준비를 해서 꽃꽂이를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오면서
좀 행복한 노화가 있을까? 웰 에이징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소소한 것들인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거리 말씀 주셨던 것처럼 또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거 문제, 또 경제 문제, 총체적으로 어렵지만 정말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사실 저만 나이를 먹으면 억울하지만 다 같이 어차피 누구나 인생에 한번 태어나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서로 좀 돌아보면 좀 행복한 노후를 같이 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사실 통합 돌봄도 있고 또 그런 취지에서 우리 이제 고독사, 그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아젠다를 세팅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장 원장님 발표를 통해서 정말 이 문제가 이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나라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말씀 주셨던 독일이나 이런 선진 사례들을 좀 많이 좀 보고 벤치마킹을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중요하게 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산도 문제, 인력도 문제, 참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선진 사례를 좀 탐방하면 어쩔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 저도 아까 우리 부총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60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곧 60, 곧 70 되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이 통합 돌봄 이게 추진이 되면 정착이 되려면 한 10년, 20년 되면 저희가 사실 수혜를 받아야 될 것이거든요. 근데 과연 나를 누군가가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을지 이런 것도 참 고민이 되어서 제 문제 같다는 생각으로 두 분의 발제를 잘 봤습니다. 이정은 교수님께서 하셨던 것도 이 실제 정책 수립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측하고 또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분 발표 모두 돌봄 또 사회적 고립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각각 다른 접근법을 제시한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러한 다양한 연구 정책 제안들이 실제로 정책 현장에 좀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60이 다가가고 있다니 참 부럽네. 근데 이제 60이 다가가든 70이 다가가든 그건 시간 문제거든요. 시간 문제예요. 금방. 제가 내 제자 어제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이름도 이제 고인이 때문에 전병찬인데 아래 전영준이가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게 뭔 소리요? 이게 봤더니 이게 본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2주일 전에 거기 가서 강의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래서 죽음이 바로 옆에 있구나. 그리고 그 친구가 은퇴를 하고 노인대학장을 해요. 당진에서 노인대학장을 하는데, 노인들은 다 80 넘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70대 이제 딱 7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젊은 친구고 박사도 받고 그랬으니까 노인대학장을 하는데 자기부터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죽음이 바로 옆에 있어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나무 문제가 아니다. 그다음에 60 들어간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이규태 교수님은 빅데이터 경영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파트를 가지고 뭐 자기 전공 영역 가지고 얘기해도 되고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예, 오늘 장 원장님 토론 잘 들었고요. 동시에 저는 또 이정은 교수하고 지금 연구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구조방 형식을 활용한 그 모형에서 저는 또 별개로 지금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미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3,448개 6개 변수에서 세부 요인들 각 코드 항목들 33개를 기반으로 이제 지금 그 정책 시나리오 분석을 구성을 했는데요. 오늘 장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여기서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6개의 변수, 독거노인, 건강, 사회적 관계, 경제, 복지 비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제시됐던 게 바로 케어였습니다. 케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장기 요양보험하고 맞춤형 돌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책적 시나리오 분석 이미 이제 분석 결과를 저희가 낸 결과 약 5년 후에는 비용이 최대 그러니까 국가적 비용 그 손실이 20% 정도가 감소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장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즉 어떤 돌봄 이제 맞춤형 돌봄에서 통합 돌봄으로 확대해 나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이제는 필수 항목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떤 필수 기본 인프라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즉 한국 사회에서 통합 돌봄은 지속 가능한 사항이고 즉 민주주의의 어떤 제도화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제 통계 분석 결과에서도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 견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그 요양 문제를 하면서 이제 돌봄 통합이 본격적으로 했을 때 피해를 보는 데가 어디냐면은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이 왜냐하면 저 에이징 인 플레이스, 에이징 커뮤니티니까 요양원 안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랬을 때 전국의 요양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더 이상 그 혼자 하기 어렵고 건강이 악화되면 요양병원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요양병원은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텐데 요양원이 상당히 또 타격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사회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건지 그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다음에 저쪽으로 이제 정혜경 선생님이 근데 소개하자면은 40년 동안 이제 중고학교,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작년에 은퇴를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친정 엄마가 이제 돌아가서 요양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 89세, 90세 됐었죠. 그래서 그걸 직접 이제 그 경험을 했거든 이게. 또 서울에 있으니까 가서 케어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요양원에서 있다가 요양병원으로 가셨는데 뭐 교사 생활을 하면서 그 교사들이 바빠요. 실제 행정 업무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 또 왔다 갔다 5시간 한 10시간을 그 엄마 혼자 사는 데 가서 위로하고 또 올라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살았거든. 효녀죠, 효녀.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이런 노화 그다음에 어머니 친정 엄마를 그 이제 하늘나라로 보내셨을 텐데 그런 것도 소회를 간단히 한 1분 정도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정혜경입니다. 갑자기 제가 효녀로 둔갑이 된 것 같아서 민망합니다. 저는 이 그 두 분 박사님 말씀을 이렇게 그 발표를 들으면서 최에스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저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 들으면 아까 그 장원일 원장님 그 발표를 들으면서 문득 고향사랑 기부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급여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고향에 뭐 얼마 이상 기부하면 그 혜택이 주어진다 이런 제도를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동안에는 도외시 하다가 저희 그 집안 사정으로 어머니께 이렇게 가면서 고향에 대한 것을 문득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사람이 너무 없고 그래서 나도 고향이라는 거에 그 좋은 일 하면서 나도 내 월급에서 세금도 조금 그 지원도 받고 해보자 했는데 그 몇 년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지자체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하반기에 그걸 기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반기에
지자체에서 저한테 문자가 와요. 근데 이 문자 내용을 보면은 작년에 이렇게 작년에 기부했던 게 그 지방자치단체에 이만큼 모여졌고 이걸로 이렇게 썼다라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 내용에 주된 게 무엇이냐면 주로 시골에는 노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들에 대한 어떤 그 체계적인 그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부금이라는 게 모이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쓸까 하다가 손쉬운 방법으로 그 먹을거리 노인들에게 제공해주고 뭐 그 도로 그 시골 앞에 도로 이렇게 조금 포장해주고 이런 걸 그 하지 않나라는 이렇게 그냥 일회성으로 쓰이나 하는 그 좀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금액이 기부되는 금액이 그 소액이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이 돌봄이라는 그 정책이 이제 지금 계속 이슈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 이런 뭐 기부제도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다 이렇게 합해지면서 좀 제가 더 노인이 되었을 때 그 혜택도 같이 입는 그런 사회로 좀 체계화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과 기대를 하면서 그 두 분 박사님 발표를 들었습니다. 제 소회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저 고향 사람 기부제 10만 원 낼지 1년에 한 100만 원 내지 좀 먼저 내서 그게 이제 세액공제가 되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 중 혹시 이제 한 분만 어디 저 토론 질의나 뭐 토론하신 분 계십니까? 아, 네, 네. 네, 네. 그 마이크.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현대 성관대 행정학 석사를 마치고 현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김윤환이라고 합니다. 현대 두 분 발표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없긴 하지만 마이크 4분 이상 한 분씩 말씀을 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분 같은 경우는 돌봄법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통합돌봄법을 보시면 대부분 국감이 강력 자치에서 뭐뭐 해야 된다고 강행 구정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좀 생활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노력해야 된다고 이미 구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자체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노력하는 팀만 보여도 되기 때문에 굳이 반드시 안 해도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관련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세부적으로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역 흑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굳이 지역을 다 나눌 필요가 있나요?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굳이 지역을 나누지 말고 한 두세 군데 지역을 묶어가지고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사업 수주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통합돌봄 보시면 노인뿐만이 아니고 장애인의 부분에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현재 계속 언급이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돌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통합돌봄 관련돼 가지고 지역 의료 기금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지역의 의료 격차, 사회적 다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형성해서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게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시는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대 신체적이라 하더라도 만성 질환이 있고 그 치료에 대해서 치료 진단 여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실제조사를 활용하더라도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골다공증이 가지고 있는 사람, 골다공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회적 참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울증이 발생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게 아니라 세부 질환을 나누어 가지고 그 질환에 따라서 어떻게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관계 연관이 되는가를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분야별로 타치를 해야 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노쇠의 전 단계 아까 말씀드린 전 노쇠 관리를 상당히 본격적으로 사실상 손을 대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문제는
우리 저 장하진 원장님이 좀 왜냐면은 이 돌봄 통합이 약간 노인 쪽으로 지금 기울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장애인 쪽하고 같이 섞어 있을 때에 조금 문제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건 좀 우리 장하진 원장님이 잘 아시니까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귀한 질문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지금 장애인 정책은 지금 오히려 통합돌봄으로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더 혼선이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장애인 정책에 관련된 돌봄 통합에 대해서는 장애인 정책 분과가 새로 지금 준비하면서 장애인 정책 관련된 통합 돌봄 지원법 근거에서 지금 시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요. 또 하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지역 의료를 포함했었는데 저는 이 시간에 이 중요한 이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 생애 통합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광역권 정도는 지원이고 실질적으로 통합 돌봄이 계획을 세우고 또 정책을 만드는 그 시행하는 것은 시군구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요소는 커뮤니티 케어. 커뮤니티라고 하는 공동체 지역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학제학이에요. 학제학. 쉽게 해서 다학제성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직종이 연계돼야 됩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뭐냐면 의사, 간호사, 한의원, 요양보호사 모두 직능이 있는데 협업이 안 됩니다. 이 협업이 되질 않으면 통합 돌봄 통합 이 지원법이 아무리 시행된다든지 실패해요. 지금 건강보험 관련된 것이 정착되기 한 20년 걸렸는데 돌봄 통합 지원법이 성공하기 위해서 10년 안에 5년 안에 정착이 되려면 저는 다학제 학문 간의 연계성을 통하고 직능별로 다직종이 연계돼야 된다. 협업 안 하면 즉 저는 태도 문제예요. 태도 의사와 간호사와의 갈등, 한의사와 또 갈등, 그다음에 복지사회의 갈등 서로 협업이 전혀 안 돼요. 제일 저는 위험한 게 이 부분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 돌봄통합법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저는 네트워크로 봐요. 다 도시형, 농촌은 다 지자체별로 전국 시군구별로 다 달라요. 이거는 시스템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 건보라든지 요양기관, 전문기관으로 위촉 전문기관을 중앙정부가 정할 수 있다. 제25조를 왜 반대하냐면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다 지역이 다르고 돌봄 형태와 상황과 다 다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시켜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이 이루어지는 것. 세 가지. 지역성, 커뮤니티. 두 번째는 학문적인 연계를 통해서 직종의 연계성. 세 번째는 시스템이 아니고 네트워크.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해내느냐. 즉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의 장애 의지와 기초자치시군구의 얼마나 적극성으로 이 일들을 풀어낼 것인가가 관건이고 방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처럼 그 직종의 연계성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18시 20분에 끝나기로 했는데 이 주제가 상당히 큰 주제고 또 여러분들이 토론 발제자나 토론자께서도 열심히 해주셔서 그 덕분에 한 5분 오버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생산적인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정할 때 초저출생하고 초고령화 같이 묶었냐면 이게 맞물려서 가거든요. 그래서 내일 제가 이제 세션 주관하는 게 뭐였냐면은 외국인 유학생 문제를 한 세션을 지금 진행을 할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초저출생 의식의 문제입니다. 이게 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 돈 1억 준다고 해서 막 놔주지 않아요. 기득권들이 그동안 너희들이 저렇게 한다면 양보를 하나도 않고 그러니까 이 젊은 층들이 미래 세대를 갈 세대들이 기득권을 믿지를 못해요. 저 사람 믿고 애 낳다가 잘못하면 나중에 애들 교육도 못 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상당히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하고 그 유학생 문제, 특히 외국인 유학생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제는 거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외국인 유학생 그 세션을 진행을 할 겁니다. 내일 할 거 미리 이제 광고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시간을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돌봄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자기 스스로 돌봄에 대해서 그 60이 넘으면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느냐. 이게 제가 그동안은 이게 머리 벗어지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이제 신경을 안 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하루에 지금도 한 15시간을 책상 서재에서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 아파 죽겠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복대를 차고 이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배가 아파. 제가 한 번도 그 위장병에 걸린 적이 없는데, 내가 식중독 걸린 것도 아닌데 이게 뭐지? 생각이, 이거 내가 발견하지 못한 심각한 장기상의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갑자기 이 죽음이라는 말이 서서히 떠오르기도 시작하더라고요. 서서히 가는구나 그쪽으로.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했지? 이게 이제 증세 호소전혀 판단한 겁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지 하다가 발견된 게 이게 복대에서 압박을 하니까 압박을 해서 복통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생각한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 벗어지는 게 신경 쓰지 않고 이제 내 스스로 돌봄, 내 스스로의 근육 투자를 신경을 쓰겠다고 해서 실행에 옮겼어요. 그래서 오늘 오기 전에 그 집에서 서울에서 4시 반부터 2시간 동안 헬스클럽에서 열심히 뛰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청중 중에서도 연세 드신 분이 계시고 또 이제 60으로 50으로 넘어가는 세대들이 있을 텐데 자기 돌봄도 열심히 잘하고 일도 하면서 멋진 어차피 오는 그 죽음이지만은 그때까지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